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오늘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배달기사, 빚 많은 사람, 농민들, 시진핑이요? 여러분, 연예인이랑 시진핑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진핑이 실권을 잃는다 해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님보다 한 10,000배 잘 살 거예요. 권력을 잃어도 님보다 10,000배, 억배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진핑을 걱정하는 인간이 있네? 그러지 마세요. 간부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님보다 몇천 배는 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인 사람들이 계속 나이 들면, 그죠? 차일 일을 당하는 남자들, 근데 그 남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차일리 안 주고 결혼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벼랑 끝에 몰릴 이유도 없어. 사계절형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요? 장담하는데 그 사계절형은 여유롭습니다. 4계절 동안, 4계절 동안 한 번씩 그렇게 거기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여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벼랑 끝이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노인층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다룰 건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국의 노인들 잘 살아요. 봐봐, 이 주제를 정말 이 계층은 어느 나라든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사회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회가 관심 갖는 건 어디예요? 청년 실업률, 젊은 애들, 탕핑한 애들, 포기한 세대들, 어렸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은둔 청년들이죠. 한국의 은둔 청년들 80만 명 돌파했다며. 장애인이요? 장애인도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아닙니다. 어린애들도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요. 어린애들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어린애들은 누가 보살펴줘요? 부모가 있잖아요.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네. 여러분들, 오늘은 중국의 중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안 다루는 주제인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한 것들은 중국의 청년들, 탕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탕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 청년 실업률이 어떻고, 대학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고,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살고, 그러면서 요즘 중국의 청년들은 그 정도 돈 받고 일할 바에는 돈 안 받겠다.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냥 내한테 집중해서 살고 싶다. 내가 돈을 써도 공산당이 부추 수확해가고, 내가 돈을 벌어와도 세금 떼가고, 써도 세금 떼가고, 움직이면 다 나는 약탈을 당하는데 나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탕핑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애도 안 가지고. 왜냐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회는 나한테 돈 벌 환경을 안 만들어줘. 중국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랑 말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 애를 또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놓으면 그 애도 나와서 소와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왜 니들을 위해서 소와 말을 키워줘야 되냐. 내 평생을 바쳐가면서.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게 요즘 중국의 탕핑 청년들이 심리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외치죠. 내가 마지막 세대다. 나의 후손은 없다. 더 이상 나를 약탈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아예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탕핑 도시들도 몇 개 다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청년들은요, 자기가 탕핑을 하든 5포를 하든 7포를 하든 은둔을 하든 부모님한테 빌붙은 뭘 하든 다 탈출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갈 곳이 있어요. 그게 돈 버는 거랑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갈 곳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빌 붙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쉽고 편한 저임금의 일을 하면서 나 혼자만 밥 먹고 살면 되고, 그냥 홀가분하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것도 탈출구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중국의 중년들은요, 아예 탈출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힘들게 살고 있는 계층이 중국의 중년들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도 은둔하는 애들, 여러분, 은둔 청년들, 오케이, 사회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힘들지, 그래 그래도 사회가 뭘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은둔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산다는 뜻이야. 못 살면 은둔 못해. 돈이 있어야 은둔을 한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탈출구라는 거예요. 은둔조차도
내가 지금 은둔자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은둔조차도 탈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벼랑 끝에 몰린 중년들한테는. 근데 중국의 중년들은 또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야, 이거 진짜 약간 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와, 진짜 보면서 이게 깝깝해져요. 와, 답답해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일단 중년들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60년대생들,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이 대표적이죠. 그중에 70년대생들은 당연히 중년이고 60년대랑 80년대생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년의 테두리 안에 있죠. 그죠? 왜 중국의 중년들이 제일 힘드냐, 제일 벼랑 끝에 서 있냐? 오늘 할 얘기는 물론 중국의 공산당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 기득권들은 배제한 얘기예요. 걔네들은 또 중국에서 딴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중국의 일반 인민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중년이라 얘기하면 대략 뭐 한 35부터 55세까지 그 정도 대략, 대충 잡았을 때, 물론 뭐 사회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중년의 나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채팅에도 이미 몇 분들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상요라오, 샤요샤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위에는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밑에는 애들을 키워야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년들은 노인을 부양을 해야 돼. 이게 왜 이러냐?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년들도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고 뭐 아래 위로 다 부양해야 되실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 각자 알아서 살고 그리고 요즘 딩크들도 많고. 근데 중국은요, 이 중년들 세대 때만 해도 왜 노인을 부양할 수밖에 없고, 애들까지 다 같이 애들은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노인들까지도 부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세대들은 대부분 중국의 집값이 아주 높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언제냐? 코로나 전 2010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나 돈 모았으니까 내 돈 모은 거랑 대출 껴가지고 이렇게 집 산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절대 그렇게 집 못 사요. 진짜 무슨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집을 그렇게 못 사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집을 살려면 지갑을 6개를 털어야 돼요. 여기 또 뭐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비교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아는 거니까, 한국에서 집을 살 때 지갑 6개 안 텁니다. 그게 이 6개가 누구 거냐? 중국에서 집을 살 때는요, 일단 신혼부부 이 2개 지갑 털죠. 그 다음에 신랑 측의 부모님 지갑 다 털어야 되고 신부 측의 부모님의 지갑까지 다 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싹 다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부모들까지 키워야 되고 얘네 둘이가 애를 낳으면 애까지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 그 부모들은 니들이 집 산다고 돈을 니한테 다 연끌해서 줬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털지 않는 이상 그 신혼부부가 집을 못 사. 그래가지고 다들 이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가족의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노인부터 그 다음에 그 중간 세대, 그 다음에 어린애들 세대, 이런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중국의 일반 집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어느 세대든 어느 나라든 관심을 갖는 거는 청년 실업률이지 중년 실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한국에 여러분들 청년 실업률 들어봤지 중년 실업률이라고 들어봤어요? 중년 지원금, 중년 뭐 어쩌고 중년 뭐 직업 무슨 뭐 지원센터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청년 혹은 노인, 중년들은 아무도 케어 안 해줘요. 하지만 중년들의 부담이 제일 세요. 그렇지. 하지만 여기 댓글만처럼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업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인건비라는 게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을 때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어, 한국은. 그리고 한국이 요즘 막 3대를 다 부양하는 그런 가족 잘 없어. 물론 소수가 있겠지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청년 실업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중년 실업이야말로 사회적 동요를 촉발할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년들은 지금 중국의 취업 시장이 얼마나 변태 같은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변태가 됐냐면, 일단 이미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 35세 이상으로 뽑지 않아요. 뭐 경력직 이런 거 안 따져요. 일단 35세 이상 안 뽑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일단 35세, 30 언저리에 그때 실직을 당하잖아? 일자리 찾기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그냥 35세 이상은 안 뽑아. 바로 그냥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뽑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업계들이 훨씬 많잖아요. 중국의 중국 코로나 이후로 중국은 지금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기업의 구조적 둔화와 기업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 고연차, 고비용의 중년 인력, 얘네들부터 구조 조정에 들어가요. 1순위에. 중년의 고연차 직원들은 그 연차를 또 인정해줘야 돼. 짬밥이라고 하죠, 그죠? 그 경력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임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줘야 돼. 하지만 중년의 경력직도 경력직 나름이지 모두가 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중년은 아니거든요. 한국도 만년부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얼마나 진짜 냉혈적이라면, 당신이 회사 들어오죠. 회사에서 그냥 한 5년, 7년 정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당신이 이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얘는 연차가 찰수록 그냥 직장에서 월급 루팡만 할 새끼인지 바로 알아차려요.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역량이나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중년의 경력직들은 웬만하면 다 쳐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 한 명 쓰는 돈으로 신입의 대학생, 신입 애들 두세 명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얼마나 많은 그 파릇파릇한 인력들, 대학 갓 졸업한 그런 명문대 인력들도 일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깔려있어. 그런 애들 쓰지. 왜? 물론 진짜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의 중력이야. 하지만 회사의 중력이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나오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내부의 회사들이 구조조정 얘기인데, 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 있어? 감봉 문제. 지금 중국은 전체적으로 다 감봉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 중국 감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급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월급이 떨어져도 할 말 없이 그냥 붙어 있어. 꽉 잡고 있어. 갈 데 없으니까. 그리고 갈 데가 점점 더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제일 큰 거는 여러분들, 중국은 원래 좋은 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의 공장,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중국의 오피스와 공장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걸 지들이 다 발로 찬 거예요. 중국의 외자 이탈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것도 많고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거는 거기서 오래 일한 중년들이에요. 중년층들. 그런 회사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일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관리직, 중간층까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중국의 쓰레기 같은 정책 때문에 외국 자본들을 다 까냈어. 그러니까 그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외국진이 싹 빠져나가면서 그 중국의 그런 중간의 관리직들, 관리층들, 경력직들, 10년 차 연차가 꽤 쌓인 사람들, 걔네들은 하루 아침에 신입이나 연차 별로 안 된 애들은 거기서 끝나도 바로 어리니까, 아직 짬밥이 안 찼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좀 능력만 있으면 월급 조금 다운그레이드 하면 갈 수 있어. 근데 중년들은 월급을 다운그레이드를 하든 뭐 하든 회사 자체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중년들을 안 쓰는 이유가 딱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중년들은 일이 많아요. 중년들은 뭔가 집안에 일이 많아. 위에는 노인들 부양하고 밑에는 애들 부양하고 하루가 멀게 뭔가 일이 터져. 그래가지고 걔는 항상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에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년들은 정신이 없어. 하지만 젊은 애들은 인건비도 싸지. 그리고 걔네들은 일이 없잖아. 굴릴 수 있는 애들이야.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주저올려 링링치 있잖아요. 996,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이게 996. 그 다음에 007은 0시에 출근해서 0시에 퇴근하고 주 7일. 그러니까 너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학교에 와서, 회사에 와서든 집에 가서든 계속 일을 하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청년들을 굴리기가 쉽죠. 그렇게 만들기가. 왜? 걔네들은 딱히 이렇게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중년들 그 한 명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 집 대출, 자동차 대출, 노인 부양금, 병원비, 애들 학비, 와이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회사들은 중년들을 싫어해. 중국의 회사들은. 그 와중에 그렇게 많은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때 중국의 소분홍이라고 아시죠? 샤오펀홍. 그냥 맹목적으로 중국이 공산당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그냥 진짜 대가리가 박살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소분홍이라고 부르거든요. 걔네들은 외국 기업이 나갈 때도 그땐 박수 쳤어요. 아, 그래, 드디어 나가네. 야, 꺼져 씨. 좋다고 외쳤어. 박수 쳤어. 그러면서 야, 니들 다 나가. 이제 니들 하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참 정말 바보 같은 발상인 게,
외국 자본이든 외국 기업이든, 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회사를 차려서 고용하는 거는 뭐 외국인만 고용해요? 대부분 중국인을 고용해. 그리고 그 기업이 중국에서 중국인을 고용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돼가지고 세금을 어디 내요? 자기 나라에 냅니까? 아니야. 중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 그럼 중국 정부한테든 중국 인민들한테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하나 봐, 얘네들은. 소분홍들은. 그냥 뭐 좋다. 야, 외국 기업들 다 나가.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그 도시마다 도시 전체가 멸망을 해버려. 도시 자체가 몰락을 해. 이런 외국 기업들, 외국 자본인 기업들이 디리스킹 공급망, 다변화로 공장, 오피스가 축소, 철수하면 관리, 영업, 품질, 구매 같은 중간 관리층들, 중간 관리 계층들, 걔네들 다 중년이거든. 얘네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소분홍들은 외쳐요. 뭘 외치냐? 야, 우리 화웨이 있어. 야, 우리 샤오미 있어. 야, BYD라고 알아? 야, 우리 다 있어.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 그 도시마다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돼버리고 그 주위에, 아니, 이 회사 한 개가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내놓는지 모르나? 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려. 그 공장 한 개나 그 지역에 큰 회사가 한 개 있으면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식당도 있을 거고, 뭐 술집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다 경제인데 그 회사가 나면 그 회사만 없어지나? 그 도시 전체의 상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자, 섬유, 신발, 완구 등 제조업의 체계적 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조달, 물류, 품질, 현지 협력사 관리까지 묶여서 옮겨갑니다. 여기에 발 빠른 중국인들은 뭐 합니까? 같이 협력했던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바로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니들 옆에다가 바로 회사 차릴게. 내 계속 해줄게. 중국인들 마저 빠져나가. 그러면 그 중국 안에는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고 더 빠져나가는 거지. 어디가 제일 수혜를 받아요? 동남아들. 동남아 국가들이 그것 때문에 수혜를 엄청 받고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동남아 국가들 합쳐가지고 받은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가 처음으로 중국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는 중위연차 혹은 고연차 이런 사무 관리 이런 관리직 직무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애플, 삼성,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 중국에서 이미 많이 공장을 옮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원래는 애플이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들었죠. 지금 애플도 인도와 심지어 요번에는 트럼프한테 협박받아가지고 미국에서도 팀 쿡 트럼프 옆에 서가지고 억지로 웃는 그 모습. 트럼프가 미국에서 회사해, 미국에서 만들어. 팀 쿡이 투자할게요. 쏙 날리는 그 뉴스 보셨죠, 다들? 애플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애플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여러분들 5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애플 때문에 생긴 협력사들, 그 다양한 협력사들과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주변의 상공과 이런 협력사들 다 합쳐가지고 애플 한 개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500만 개래요, 여러분. 하천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500만 개는요, 500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500만 가구입니다, 여러분. 500만 가구예요. 500만 가구를 먹여 살렸는데 이걸 이제 지들이 그냥 두 손으로 내보내고 있네.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그 금알을 낳는 닭이 왔어. 그 닭을 계속 케어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닭을 막대하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패를 다 까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실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요즘 진짜 중국의 실업률 장난 아닙니다. 급격히 늘면서 일단은 초반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카페로 가게 돼. 솔직히 회사 1년 2년 다니던 그런 신입들은 그때 잘리거나 그만두면 이제 다른 데 또 가면 돼.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년들은요, 위에 집에 가면 애들이 자라고 있고, 와이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위에 부모님까지 집에 다 있고, 이 5-6명의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년 가장이 실직을 하잖아요. 집에 말을 못 합니다. 집에 말을 못 해요. 말하면 그 걱정을 온 집안이 다 끌어안을 거 아니야. 말 못하고 혼자서 초반에는 카페를 가죠. 맨날 집에서는 출근하는 척 하면서 스타벅스나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이력서를 넣거나 어떻게 쓰는 일자리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또 하루가 보내고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날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때우다가 심지어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국에는 뭐가 생겼어요? 가짜 직장이라고 생겼잖아요. 가짜 직장. 출근하는 것처럼 가는데 거기는 실제로 내가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그런 곳. 가서 인터넷 쓰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일자리 찾고 일자리 못 찾으면 거기서 시간 때우다 오고 가짜 직장까지 생겼잖아. 젊은 층은 실업해도 뭐 부모님한테 얹혀 살든 혹은 아예 진짜 탕핑을 하든 아니면 정말 편안한 저임금 일자리 그거 하면서 그냥 내만 밥 배불리 먹고 그냥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탕핑이거든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그냥 내 혼자 살 수 있는 만큼만 조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절대 자신한테 스트레스 안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중년은 중국에서는 지금 중년이 실업을 하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중년이 만약에 실업을 하면 다 포기하고 진짜 뛰어내릴 수 있을까? 못 뛰어내려요. 지금 와이프, 내 자식 크고 있지. 내 부모님 지금 이 진짜 한 4명, 5명의 식구가 내 한 명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요. 도망갈 데도 없어. 죽어야 끝난다고요? 죽으면 안 끝나지. 죽으면 일이 더 심각해지지. 그나마 그 중년이 살아있어야 나만 고생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가족들 다 이제 길바닥에 나가 앉는 거야. 이게 지금 중국의 중년들의 현실입니다. 예를 한 개 들자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 추천을 한 편 해드렸는데 중국 영화 중에 역행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한 집안의 중년의 가장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면서 집에는 와이프 한 명 있고 딸도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5 가족이 같이 사는 그런 집안인데 돈은 남편이 혼자 나가서 벌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이게 진짜 중국의 중년 남성들의 현실인가? 이건 진짜 심각한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빡센데?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친구들 많잖아요. 중국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물어봤어요. 너 역행인생이라는 영화 아냐? 중국에서 그 꽤 유명한 영화래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재밌게 봤다. 이게 중국의 현실과 비슷하냐? 근데 중국 친구들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영화는 되게 재밌고 유명하고 성적도 잘 나왔대. 그런데 막 현실과는 그냥 가까운 편. 막 그렇게 너무 현실이라 할 수는 없고 가까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래, 이거는 너무 불쌍하지.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영화라서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중국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영화에 대한 리뷰나 댓글 이런 걸 찾아봤어요. 욕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욕을 해놨느냐? 영화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욕이 아니야. 중국의 네티즌들이 단 욕은 이 영화 너무 미화시켜놨다.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진짜 개빡세다.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실제로 중국의 인민들이 단 댓글은 이거 너무 미화해놨다고. 이거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 이 영화는 너무 미화해놓고 정말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은 이거보다 비참하다. 그래서 제가 현실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제가 그 현실이 어떤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깰 수도 있고 정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드릴게요. 제가 또 스토리텔링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름이 즈레이예요. 즈레이. 레이라고 부를게요. 레이가 중년이에요. 나이가 한 45세였나? 아무튼 가장이야. 45세 정도, 40대 되는 가장이에요. 40 중반? 그런 가장인데 대기업에 다녀요. 대기업에 다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잘 나가. 잘 나갔으니까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새로 사가지고 그 집안에 부모님이랑 와이프 딸 같이 데리고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근데 중국도 이게 대기업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중국도 야근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국은 다 칼퇴근한다면서 그거 다 공기업이 얘기고 요즘 중국의 사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데서 주우졸류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996 시대. 요즘은 996은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007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0시에 시작해서 0시에 끝나고 주 7일. 그러니까 그만큼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밤새 일하고 일이 빡세. 근데 이제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월급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겠죠. 받으면서 뭐 집값 대출도 갚고 그다음에 생활비로 쓰고 그다음에 애기 학비 보태고 뭐 집에 부모님 병원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런 가정인데 자 어느 하루 회의실에서 레이를 부릅니다.
레이 팀장님 저 회의실에서 보자는데요. 그래서 갔어.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너 오늘까지만 출근해.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야 내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해준 게 얼만데 니들 나 이렇게 못 잘라. 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야 내가 계산해봤거든. 지금 니들이 날 자르잖아. 지금 니들 나한테 한국 돈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니들 나한테 1억 4천 배상해줘야 돼. 1억 4천 내놔. 그럼 배상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 이제 또 거기 고위 관리직일 거 아니야. 사람을 자르는 사람들이니까 딱 하는 말이 뭔 1억 4천이야. 6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봤는데 그리고 회사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너한테 1억 4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6천. 네가 오케이 하면 바로 줄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야 나 지금 이거 노사 뭐 이런 데다 나 고발해버리겠다고. 아이고 고발한다고 고발해. 1심 2심까지 우리가 해줄게. 뭐 너 언제까지 회사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아침에 그냥 잘려버리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이거 아직 안 끝났어 하고 나갔어. 딱 나갔는데 이제 집에 가서 뭐 이제 집에는 말 못하지. 아 나 잘렸다고 말 못하고 매일 이제 또 여기저기 카페에 가서 이력서를 씁니다. 이 사람 말로는 중간에 대사가 나오는데 이력서를 한 1000개 정도를 썼대. 1000개 정도를 썼는데 물론 거기서 어느 한 회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드디어 면접 보러 가자. 딱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한 회사에 이제 면접관들이 한 3명 이렇게 3-4명 이렇게 앉아있죠. 앉아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때 이제 레이가 들어옵니다. 면접 보러.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면접관이 잠깐 7, 8년생이라고? 네 맞아. 그 레이가 7, 8년생이었어. 7, 8년생이라고? 비서 바로 부른다. 야 비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7, 8년. 그러니까 비서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7, 8을 98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앞에 면접 보고 있잖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야 잘못 봐야 될 게 따로 있지. 7, 8을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야 그럼 뭐 내 얘 연차에다가 경력직에다가 뭐 이거 얘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니? 이거 맞춰줄 수 있어? 그리고 야 지금 몸 봐봐. 저 신체로 지금 996 돌릴 수 있겠어? 지금 딱 봐도 어디 아파 보이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대놓고 그냥 꼽 주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도 그냥 듣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려. 실제로 지금 중국은 35세 이상이다.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35세 이상은 일자리 거의 못 찾는다고 보시면 돼. 능력이 정말 출중하지 않은 이상. 근데 능력이 그 정도로 출중하잖아. 그건 자기 사업하든가 자기 거 하지. 그러니까 이제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게 50 된 프로그래머를 어떻게 쓰냐. 월급은 어떻게 맞춰줘야 되고 체력 그 쓸데없는 경력직. 그 다음에 야 이거 버틸 수는 있겠어? 체력도 비꼬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중년들이 중국에서 이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 신입들은 아주 적은 월급을 주고 밤새 굴릴 수 있거든. 그런 인력이 지금 중국에는 남아 돌아요. 진짜 남아 돌아. 그러다가 이제 이 레이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이력서 넣고 이런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느 하루 아빠가 쓰러졌어. 아빠 쓰러져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뭐 머리에 이렇게 뭐 종양이 있대. 근데 뭐 이런 거 수술하고 하려면 얼마를 들느냐? 아까 거기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제시해줬잖아. 그 수술비랑 이런 거 병원비 이런 거 합치면 약 5,6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얘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 돈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전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알았어 나 퇴직할 테니까 지금 6천만 원 바로 쏴줘. 그래가지고 그 6천만 원으로 일단 아빠 병원비를 댑니다. 근데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얼마를 버텼냐? 2달 정도 버텼어. 2달 정도 버티니까 못 버티잖아 이제. 월급은 없지. 뭐 들어오는 돈은 없지.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한테 내가 잘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연히 화를 내죠.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와이프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래도 좀 살짝 여장부 느낌이 좀 났어. 딱 남편을 옆에 앉히고 자기 집의 지출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한 달 한국 돈으로 얘기할게요. 그 와이프가 레이한테 여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420만 원이야. 일단 집 대출 이자랑 원금 상환이 300만 원이고 우리 온 가족 5명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그리고 아버지 의료비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애기 학원비가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레이가 당뇨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슐린을 맞아야 돼. 당신 인슐린 비용이 6만 원이고 이러면 대략 이제 한 400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러면 다시 일해볼게. 와이프가 옛날에는 드럼 선생님이었어. 드럼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 학원 나가서 내가 드럼을 다시 한번 가르쳐볼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잘 되면 그래도 140만 원 정도는 내가 만들어 올 수 있어. 이건 나머지 300은 여보가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그러자 그 레이가 300 정도는
나한테 문제 될 거 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아빠가 지금 입원했잖아. 우리 아버지 입원해가지고 지금 재활센터 다니는데 이거 매달 80만 원이야. 그리고 엊그제 우리 딸내미 국제학교 입학 통지 허가 떨어졌어.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 그래, 국제학교는 그거는 없던 일로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딸 국제학교 좋은데 보내는 거 원하잖아. 잠깐 있어봐. 그거 취소하지 마.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지금 이미 수중에는 돈이 1도 없어요. 다음 달 당장 집 대출, 원금 이거 상환해야 되고 생활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딸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면서 와이프가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네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거냐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잘린 얘기를 왜 지금 해? 막 화를 냅니다. 얼마든지 일찍 얘기하면 나도 그 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얘기하냐고. 여기가 진짜 감동 포인트예요. 와이프가 네가 힘들어지면 난 언제든지 너와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막 하는 연기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레이가 울어요. 진짜 엉엉 웁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이렇게 터지면서 엉엉 우는데 와이프도 같이 울면서 옆에서 남편을 끌어안고 도닥여줘요. 이 장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코끝이 찡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영화가 잘못됩니다. 네티즌들이 여기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에라이씨 영화, 야 영화니까 이러지. 지금 중국에서 현실은 남자가 중년에 실직을 하잖아요. 85%가 1년 안에 이혼을 당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제로 그 기사들이랑 이 자료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일단 이 영화를 얘기를 합시다. 일단 이 영화 안에서는 와이프가 같이 싸워주겠대. 왜 그걸 이제서야 얘기했니? 네가 잘렸으면 나도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내가 많이 못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기서부터 현실성이 없다. 너무 미화시켰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울다가 그 다음 날부터 아빠는 이제 힘을 얻고 레이는 힘을 얻고, 그래, 야 300만 원 내가 한번 해보자. 3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중국 돈으로 15,000유엔이에요. 15,000유엔. 300만 원 그래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진짜 이때 그 이력서를 1000개를 넣었잖아. 1000개를. 얘도 더 이상 어디 뭐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 중년의 아재가 뭘 하느냐. 갑자기 옆에 그 배달하는 애가 배달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배달하다가 이제 배달 기다릴 때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이제 선물도 받고 그러다가 또 배달 다니고 뭐 이런 애가 옆에 한 명 있는데 쓱 물어보는 거지. 너 배달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역량에 따라 다른데 우리 거기 팀에서 진짜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뭐 몇백만 원도 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 배달하는 게 그렇게 많이 번다고? 그럼 많이 벌지. 그리고 진짜 배달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 팁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애가 아래 위로 훑더니 배달할 사람 같지 않은데? 이 아저씨 재밌는 아저씨네. 근데 해보고 싶으면 나 연락해. 이러면서 자기 연락처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배달을 시작하게 돼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배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배달비는요. 건당 배달비가 1,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1,000원에서 3,000원이고 그리고 팁을 또 이렇게 따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팁 기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하루에 60건 이상은 배달을 시켜줘야 월 300이 떨어져.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배달 60건 이상을 해야 돼.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70건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배달을 하루에 70건을 하려면 1시간에 잠깐만 이거 몇 건을 1시간에 2건을 하면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20건밖에 안 되잖아. 1시간에 3건 하면 10시간 하면 30건이고 1시간에 4건? 그럼 15분당 배달을 한 개 뛰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배달을 하려고 하고 싶은 게 60건이다. 그러면 60건 할 때까지 퇴근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16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배달하다가 이제 몸 다 상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병원비가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아무튼 그게 배달원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60개 하루에 뭐 60개 70개 이렇게 배달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 이런 거 못 지켜요. 신호 못 지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막 역주행도 해야 되고 막 인도로 막 오토바이 몰고 들어가야 되고 막 골목길로 들어가고 막 신호 절대 못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면 돈이 깎여요. 그리고 나쁜 평점을 받아도 돈이 깎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안에 배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친절해야 되고
근데 십몇 년을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아저씨가 47세 먹은 아저씨가 배달을 잘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뭐 엄청 까이고 막 밟히고 뭐 자존심 구겨지고 막 꾸역꾸역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달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하루 이제 아버지가 그 전에 쓰러졌잖아. 퇴원을 하면서 아들이 배달 일을 하는 걸 알게 돼. 아버지가 바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네 대학 졸업까지 이렇게 열심히 학비 대주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네 배달하라고 내가 네 그렇게 대학까지 졸업시킨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가, 아유, 요즘 일자리가 없대,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대, 화내지 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하는 얘기가, 배달이 뭐 어때서, 배달로 돈 버는 것도 뭐 그 돈은 뭐 들어온 돈이냐고, 그렇게 벌어야 아빠 재활치료센터도 보내주고 수술도 시켜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더 화내면서, 야, 나 치료 안 받아. 그러니까 레이가, 아니, 아빠가 치료 안 받으면 내가 불효자식 되잖아, 그냥 받아. 이제 서로 이제 짜증 나는 거야.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네가 배달하면 그게 효자냐, 새끼야? 나 치료 안 해. 그러면서 레이도 열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말려요. 야, 네가 참아. 아버지 지금 막 퇴원하셨는데 자극하지 마. 그러니까 레이도, 야, 왜 나는 성격 없어? 나는 화내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옛날 얘기가 올라오는 거야. 이 집 그때 살 때부터 난 이거 비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때 우리 다 이거 사기로 마음 먹고 다 동의해서 산 거잖아. 싸움이 커지죠. 그러니까 또 자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엄마 싸우지 마, 이러니까 아빠가 또 갑자기 딸 보고, 무슨 국제학교 학비가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딸이 막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가족들이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요거는 진짜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족들이 중국에 진짜 많아요. 이런 가족들이 진짜 많아. 근데 왜 여기서 집 얘기가 나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집을 살려면 지갑 6명의 지갑을 털어야 돼요. 일단 이 레이와 이 와이프 2명의 지갑을 털었죠. 그 다음에 레이의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 와이프의 아빠 엄마 해가지고 6개의 지갑을 털어야 돼. 그래야 중국에서는 이 집을 한 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을 사면 부모님들은 살 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여기에서는 일단 여자 쪽 부모님은 같이 사는 설정이 안 돼 있지만, 여기는 이제 설정이 일단 남자 쪽의 부모님이 같이 살고,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보태줬거든. 그리고 이 남자가 집을 사고 이 와이프랑도 돈 합치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살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집을 얼마 주고 샀느냐?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도저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아는 친구인가 봐, 야, 안 되겠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집이라도 좀 어떻게 작게 축소를 하든가 이사를 가든가 해야 되겠어, 이 집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집이 올라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 집은 마지막 나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어. 근데 가자마자 갑자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네 집을 판다고? 야, 너 지금 대출 이자도 지금 2달 못 냈다며. 야, 너 지금 집 팔면, 그 집을 14억에 샀어 당시에. 14억에 700만 yuan 14억에 주고, 대출을 14억짜리 집을, 원금을 자기 돈을 8억을 주고 대출을 6억을 받았어요. 자기 돈 8억에 대출 6억 받아가지고, 요즘 한국 그 한도랑 똑같네요. 6억 대출. 이제 14억에 샀는데, 중국의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잖아요. 웬만한 데 다 40~50%는 기본으로 빠졌고, 심각한 데는 80~90%까지 빠진 데가 있어. 얘네들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50%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 받은 돈 6억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이거 팔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다, 너 지금 6억 손해야. 집이 6억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14억에서 6억이 빠진 거야. 700만 주고 샀는데 지금 300만이 빠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제일 커. 중년들이 이게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이건 뛰어내릴 수도 없어. 자, 봐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대출금을 다 안 갚았는데 자기 돈 8억을 냈잖아. 근데 6억이 날아났어. 그럼 자기 돈이 2억밖에 없는 거야. 대출은 6억이 그대로고, 원금은 조금씩 갚아내가고 있고, 하지만 그건 30년, 40년 갚아야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집을 판다? 이 집을 팔면 자기 돈 2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집을 팔아도 지금 이 대출한 돈을 다 못 갚아요. 빚은 빚대로 안고 있어야 되고, 가족들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집을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노예로 살면서 돈을 벌어와 가지고 대출 원금 이자 상환하고 이걸 계속 해야 돼. 집값이 뭐
나중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의 아주 많은 중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거기 영화의 시나리오 안에는 이 집의 가격이 7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14억이거든 대략. 근데 여러분들 이게 스토리의 배경이 상하이예요. 상하이에서 집 14억? 충분히 그런 집 많아요. 근데 봐봐, 14억을 살 때 내 돈 8억이랑 6억을 주고 대출 6억을 받았어. 그럼 빚이 6억인 거 아니야. 근데 이 집을 팔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 집이 빠져가지고 6억이 빠져가지고 8억이 됐어. 그럼 내가 이 집을 8억에 팔고 그럼 이 빚은 6억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6억 갚고 8억에 팔면 내 돈은 2억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집 살 때 내 돈 8억이 있었는데 내 지금 2억밖에 없는 거야. 이 2억으로 이 5식구가 어디 가서 살아? 상하이에서는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집을 팔 수도 없어. 계속 이 원금 대출 갚아가면서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지금 중국의 중년들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안 팔고 이자라도 계속 갚아나가야 이 가족들 5가족 식구가 살 때라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 레이가 배달을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첫 번째 월급 얼마일 것 같아? 목표는 300만 원이었잖아. 300, 나는 이거 300 해올 수 있을 것 같아. 300은커녕 80을 받습니다. 집 대출은 계속 밀리고 있어. 집 대출은 계속 밀리고 은행에서는 계속 이거 더 이상 안 갚으면 이거 나중에 심각해지면 니네들 문에다가 그 펑条 그 딱지 붙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들 거기 쳐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레이는 계속 야 좀만 더 시간 좀 줘.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줘. 이러고 월급은 80만 원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카드값 밀리고 마이너스 통장 되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물론 이런 상황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끌족들 한창 서울에 아파트 붐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가 최고 가격을 찍을 때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20억을 주고 샀는데 그중에 대출이 10억인데 근데 그 아파트가 한 5억이 빠졌어. 자기 돈 5억이 날아간 거야. 하지만 그 아파트는 아직 빚을 10억을 지고 있는 그런 영끌한 사람들 꽤 있던데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뛰어내리고 싶어도 못 뛰어내려.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들 경매하는데 아파트 경매 물건 사상 최대치래. 검색해봐.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것도 약간 좀 진짜 짜증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얘가 이제 막 배달을 다니잖아. 레이가 이제 배달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배달이 딱 잡혔는데 어디로 잡혔냐? 옛날 얘가 다니던 전 직장에 잡혔던 거야. 얘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직장에. 그래서 음료를 들고 그 직장으로 가서 배달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원래 그 밑에서 일하던 애가 알아본 거야. 그러면서 레이 형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겨. 레이 형님 맞네. 그러면서 얘는 창피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가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애가 알아보더니 야 얘들아 레이 형님 오셔서 야 빨리 와서 인사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들 막 레이 형님 레이 팀장님 레이 팀장님 오셨구나. 잠깐만 근데 레이 팀장님 어떻게 배달을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애가 레이 팀장님 지금 이거 뭐 생활 체험하시는구나. 이거 배달 체험하시네. 야 레이 팀장님 야 그렇구나. 야 뭐 하고 있어? 그 음료 시킨 애한테 야 팁해드려 팁 빨리 팁해드려 팁. 이 새끼야 팁 400원이 뭐냐 이 새끼야. 1,000원은 해드려야지 이 새끼가 진짜. 레이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막 그러니까 그 레이도 그래 나 잘 지내지. 아무튼 그래 고마워. 갈게 하고 빨리 빠져나갔어. 빠져나가자마자 그 전 직장 애들이 갑자기 와씨. 아무튼 또 이제 레이는 또 계속 배달을 하게 됩니다. 배달을 하면서 이제 자존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요롱도 점점 생기면서 그러다가 또 배달 뛰다가 또 사고도 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근데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 끝은 결국에는 이 배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달 왕까지 가요. 월급이 300만 원 이상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배달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사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 우리가 어디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지. 우리 가족이 최고야. 가족애 이런 거를 부각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이런 대사도 칩니다. 자기야 자기 요즘 인슐린 안 맞은 지 얼마나 됐어? 응? 야 나 인슐린 안 맞은 지 6개월 됐는데 야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당뇨도 없어졌네?
끝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배달을 해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담배도 끊고 당뇨도 없어졌다. 여기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졸라게 욕합니다. 와, 씨. 와, 꼭 끝을 이렇게 냈어야 됐냐. 야, 원래 배달하면 몸 더 망가진다. 병 낫기는 개뿔 씨. 막 이러면서 욕이 겁나 달립니다. 근데 중국 영화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비참하게 끝내잖아. 그거는 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거야. 아니, 중국 정부가 잘못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잘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렸기 때문에 배달을 하고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해. 이거는 중국 정부를 까는 거랑 똑같이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끝은 무조건 밝고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끝내야 돼. 이게 중국 영화의 족같은 규제들이에요. 이런 것만 없으면 중국에 더 훌륭한 영화들 많이 나왔을 거야. 중국 공산당 때문에 진짜 중국이 말아먹은 산업들이 졸라게 많아요. 그러면서 맞아, 배달해서 인생을 배우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제일 소중하고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물론 메시지는 좋은데 이건 너무 가짜잖아. 야, 배달하다가 당뇨가 나왔대. 배달하다가 담배를 끊고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47세의 아재가 배달을 한 3, 4개월 열심히 뜬다 그래가지고 배달 왕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 안에도 이미 소개해 준 게 배달 왕 찍는 애들이 뭐 한 애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겁나게 맛깔나게 잘 타야 돼. 거의 뭐 오토바이의 신이어야 돼. 오토바이 기술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도시 모든 지도를 머리로 외우고 있어야 돼. 심지어 그 중에서 배달 왕 하던 애든 뭐 출신이냐면 몽골 애인데 몽골에서 오토바이 타면서 양떼 몰던 애야. 오토바이를 거의 막 한 손 아니면 손 안 잡고 몰다가 막 양떼들 몰고 막 오토바이로 막 양떼 막 수천 마리를 몰던 그런 애야. 그런 애가 1등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3, 4개월 해가지고 1등을 한다는 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랑 너무 차이 난다고 욕을 한 거야. 너무 미화시켰다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를 모르고 이 영화 원본을 봤을 때도 이미 야, 이거 영화 너무 빡센데? 야, 이거 진짜 중국의 중년들 진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이것도 심지어 미화를 시킨 거래. 실제를 한번 볼까?